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위기, 경제 폭망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들 이제 더블 딥.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가 폭망이라고 한다면 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성장률이겠죠. 아무래도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을 이제 경제가 쇠퇴한다는 거니까 성장하지 그렇죠. 않고. 예. 성장률을 이제 문재인 정부 출발 때부터 이제 최근 1분기까지 성장률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대상은 OECD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OECD 국가가 38개 국가입니다. 예. 38개 국가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한국이 9.2%가 성장률이 올랐어요. 그런데 OECD 평균이 얼마냐면은 2.3%입니다. 그러니까 4배입니다. 얼매는 경제 용어입니까? 얼매? 항상 얼마라고 안 하시고 얼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평균, 4배나 높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가지고 폭망이라고 할 수 없다. 도저히. 그렇죠. 예. 예, 거기다 이제 G7 국가들의 성장률하고 비교해보면 또 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좀 높았어요. 근데 그때는 한 1.5배뿐이 안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4배나 높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 폭망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가고 있고. 숫자로 보자. 일단 예. 그 경제 성장률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닌데 예. 가장 대표적으로 고르는 수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거다.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예. 재정 건전성 뒷전. 예. 돈을 투입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재정 건전성 비상등. 예. 예. 이것도 이제 G7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재정 수지가 플러스 재정 흑자예요. 약간 이제 0.03%로요. 돈을 안 쓴 거죠. 이 이제 기업하고는 다르게 예. 나라가 돈을 남기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꼭 써야 할 때 안 썼다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G7 국가들은 다 마이너스고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8.7%인데 이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요. 재정 적자가 다른 나라들도 2017, 18, 19, 20을 이제 평균 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G7 국가들은 소위 이제 일부 이제 좀 무지한 사람들이 기초통화 국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지한 사람들.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그 기초통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재정 사용하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데. 무지한 사람들. 예. 언론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교수님 이름도 마찬가지로 많이 거론되던데. OECD 대부분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요. 예. 재정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노르웨이하고 싱가포르뿐이 없어요. 한국하고요. 작은 경제죠, 거기는.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소위 말해서 기초통화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그 수출이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그렇죠. 수출이 중요하죠. 예. 수출을 먹고 사니까 우리가. 수출이 중요한데 한국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 증가율이 한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G7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상수지 흑자가요. 경상수지 흑자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상수지 흑자가 4년 동안에 한 2,687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3,128억 달러로 441억 달러는 더 많이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에요. 경상수지 흑자포도 더.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가 보유액. 위기에 처할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외환 보유액이니까요.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444억 달러나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경제가 폭망이고 한다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쓰는 경제 관련 거시지표 수치 가지고는 이제 그 경제 폭망이라고 말할 수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1인당 GDP로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이 성장을 했고요. 예?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니까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아무리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경제 위기나 폭망과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정경련 산하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뭐 정경련이 원래 이런 거 잘 안 내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뒷북치기입니다. 이제 뭐 뒷북치기인데
한국과 일본 간의 역전을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구매력 고려해서 이제니까는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왜 제조업 경쟁력 가지고도 왜 수치?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이제 예,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소득을 가지고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그 완전 역전을 시작했어요. 일본을? 예, 역전을 시작했고. 그 PPP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가 수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얘네들 나라들마다 다 1달러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저게 이 능력이 틀리니까는. 맥지수가 있듯이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 정확하게. 개개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수치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게 몇 년 됐잖아요, 벌써. 그렇죠. 2018년부터 넘어섰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지금 주요 국가, 선진 국가라고 하기에는 참 무색할 정도로 경제 통계를 잘 지난해 것조차도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보고 끝났는데. 나쁘구나, 수치가. 예, 지난해 이제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마이너스 4.7%다 보니까 더 격차가 벌어졌겠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 되게 이제 제조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업 먹고 사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가는 데가 이제 유엔 산하기관 중에 유니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을 한 나라들의 산업 경쟁력을 가는 브랜드 이름 같은데 유니도. 그러니까 웅쿠타드 비슷하게 유니도.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도국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산업 간의 협력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각 국가들 산업 경쟁력을 이제 측정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124개 국가로 갈 때 대한민국이 3위입니다. 그렇게 높아요? 예. 3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5위였었어요. 3위로 이제 올라간 게고, 그러면 누가 이제 떨어졌냐? 일본이 2위였었는데 5위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정경련이 내온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건 안 들어갔죠. 교수님이 이제 따로 유니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나 봤더니, 우리는 5위에서 3위로 올라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은 2위에서 5위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한일 역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국제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을 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IMD라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측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 유명한 IMD 매년 발표가 되고 그러죠. 발표되고 그러는데 2019년부터 한국이 이제 일본을 이제 제치기 시작했어요. 2019년부터. 예.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29위였었어요. 여기 지표에 의하면은. 근데 2021년도에 우리가 23위까지 내려왔고요. 이거는 이제 종합국가 경쟁력이라는 그렇죠. 종합국가 경쟁력이죠. 이게 이제 좀 전에는 제조업 경쟁력이었고. 이건 모든 분야를 총괄한 종합 경쟁력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2017년에 26위에다가 31위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표네,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뭐 경제 폭망,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신용도 얘기도 하잖아요. 신용. 그렇죠. 신용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게 이제 대개 이제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주요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요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보게 되면은 두 등급 위에 있죠. 일본보다도요. 우리가 일본보다 두 단계 신용도가 위지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90점이라면 일본은 한 85점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다르네. 일본이 훨씬 신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일본은 2018년 이후에 이 소위 말해서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이제 전망을 그러니까 긍정적에서 뭐 안정적, 부정적 이렇게 이제 나눠서 또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 그 이제 향후 전망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또 내렸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같은 두 등급 차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몇 가지 기사를 종합해서 이제 경제 폭망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여전히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정경련이 웬일로 이런 데이터를 내놔서 정경련 기업들의 자신감 같은 건가요? 우리가 잘했다 이런? 뭐 이제 좋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기업이 잘해가지고 일본을 제쳤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일본이 경제 침략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한테 안 된다고 그랬던 데가 정경련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확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그걸 이제 인정 안 하면은 시대에 이제 뒤처지니까 지금 이제 이런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네, 저도 이제 일주일 이거 하면서 새벽에 잠 잘 못 자가지고 상당히 좀 피곤했는데, 두 분 보니까 굉장히 저도 힘이 나네요. 네. 정치인들 만나면서 이런 경우 참 이거 쉽지 않은데. 여당 내 가장 실세가 우리 전 의원님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오니까 힘이 네. 나는 거지. 그럼 그게 저한테도 이제 전달돼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힘차게 또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이제 골라오신 말 들어보면서 정치권 현안 얘기하면은, 또 이게 웃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두 분께서 또 하실 말씀 다 속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성 의원님이 골라오신 말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이제 준비 단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훈련은 방어훈련이에요. 그리고 네. 국가의 시스템은 항상 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네. 늘상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군에서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이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훈련은 굉장히 큰 의미 있어요. 군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죠. 훈련 없는 군대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북한에서 하지 말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 의원 74명인가요? 전 의원님. 우리 전 의원님은 사인 안 하셨어요. 이 사인을 하면서 연기를 하자고 하지를 않나.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네. 대한민국은 이 군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여정의 네. 한마디에 김여정 부부장. 네. 이게 나라가 지금 춤을 추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더군다나 네. 이것은 한미의 동맹관계고 네. 네. 우리나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 북한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아니 북한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안 합니까? 전쟁을 상대하고 협의해서 전쟁을 할 겁니까? 이 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골라오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저희가 한번 음성으로 한번 듣고 말씀 이어나가죠. 한번 음성 들어볼까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네, 이게 김여정 부부장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입니다. 이게 조선중앙통신 8월 10일자인데요. 네, 말씀 이어나갈까요? 또 북한의 지금 실세 중에 한 사람이 김영철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느끼게 해주겠다. 또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북한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리고 전쟁 준비라든가 억제력이 확보가 됐을 때 힘의 우위가 있었을 때 이 대북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기도 좋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다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야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네. 남북관계의 이 협상의 문을 열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도권을 우리가 빼앗기면서 가고 있는 거 이런 것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구걸하고 하는 것은 네. 국민 자존심에도 안 맞고 또 국가의 방향이나 네.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에 이러한 군사 합동훈련을 하는데 네. 북한의 개입에 네. 이 침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수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아까 서명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한미연합훈련은 연계해야 된다라는 데 이제 서명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기자회견 있던 날 오전에 네. 제 이름은 좀 빼주십사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제 이름은 빠졌고요. 어. 왜 그랬냐면 네. 기자회견 하기 하루 전날 이제 이제 서명을 하고 난 뒤에 네.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한미연합사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말하자면 이게 훈련에 참석할 미군이 입국이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군사적 용어로 하자면 우리나라로 다 전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휘관 세미나라든지 네. 전술 토의라든지 또 아하. 분야별 리허설 네. 이런 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연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냉각된 상태에서 끝이 나게 되면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 올린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조금 더 좀 성과를 네. 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도 좀 우리가 전술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명을 했다가 이게 실익이 없는 이제 주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미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빼는 게 맞겠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름을 뺐습니다. 그러면 축소는 타당하다. 그럼 지금 성 의원님께서는 주도권을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날카롭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반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성일조 의원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뭐 잘 압니다. 예, 그리고 늘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입장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최재형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문법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실언을 많이 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의도에도 여의도 문법이 있듯이 북한에도 북한 문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북한의 김여정 담화문 보면 예. 그 단어들만 보면은 진짜 겁나는 단어들이죠. 아니, 너무 거칠어요. 예, 겁도 거칠고 나고. 뭐 이게 몸서리 쳐지는 이런 단어들을 하고 또 목소리도 무슨 뭐 이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네. 것처럼 뭐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용도 네, 굉장히 네. 거칠고. 근데 이건 뭐냐면 북한의 어법입니다. 북한의 문법이죠. 북한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있잖아요.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버린다. 예. 뭐 이런 이제 격한 표현들을 해왔죠.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북한식 예. 말하자면 말투입니다. 아니 근데 또 김영철 통일전 선부장 말은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느끼게 해주겠다. 예, 정말 그렇죠. 느끼게 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이제 부부장 담화문에 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래 북한이 말하는 말투를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북한 시키는 대로 한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말도 제대로 변명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이고도 완벽하게 승리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BTS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세계적 위상이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위상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요. 피땀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빛나는 민주주의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과 또 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 압도적으로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네. 아니 싸워서 이길 게 있으면 싸워야죠. 싸워서 이길 게 없는 상대는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여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끌고 가야지 네. 싸워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북한하고 이 싸움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라는 네네네. 나라는 있잖아요. 네. 광화문에 폭탄 한 발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에 있잖아요. 네. 광통신선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인터넷망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폭탄 한 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북한을 잘 얼르고 달래고 예. 때로는 세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지 북한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동원해가지고 한 대 때렸다 그래서 두 대 때리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싸울 일 없다. 예. 지금 전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번영과 또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때에 헌신적인 분들의 희생과 튼튼한 국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북한에 정확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번영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번영의 가치,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를 유지하려면 정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한테 끊임없이 보내줘야 돼요. 끌려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 비용은 뭐냐? 바로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북이 핵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북이 지금까지 우리 남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괴롭히거나 먼저 침공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북이 침범을 하고 항상 도발을 하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유부단하게 이게 대응을 하고 제대로 된 시그널이 안 줄 때 특히 기성을 부렸어요. 지금 민족 전체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모든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신호를 주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이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협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러난다? 그리고 유화적으로 간다? 우리 수도권에 폭탄 한 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쟁의 억지는 내 팔 한 짝, 다리 한 짝 아니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고 적에 대해서 신호를 주지 않는 이런 나약함을 보이지를 않으면요. 나약함을 보이면 결코 우리 안보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담보로 국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전쟁 억지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북한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화는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화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네. 줄 것도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호는 명확하게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서인주 예. 서인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유약한 모습을 보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또 굳건한 안보 태세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북한에 뭐 끌려다닌다든지 또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약하지 않다는 것을 거친 표현으로 네. 북한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반려견들 산책시키다 보면 근데 저희 의원님,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는데 큰 개를 만나면 큰 개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있는데 조그마한 개가 그냥 막 달라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근데 의원님, 잠깐만.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 사실 오늘 뭐 끝날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도. 그래서 제가 준비해 네. 온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사실 우리가 다 평화를 위한 그런 그 목표는 같은 거고 그 과정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요 주제 아마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그 두 분이 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시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에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지금 안 하면 힘듭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이 골라오신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음성 준비돼 있나요? 네, 들어볼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네. 자, 정 의원님 이 발언 골라오신 이유 짧게 듣고 갈까요? 예. 북한 시스템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실패한 시스템이 북한의 시스템인 것이죠. 저는 이제 최재형 후보님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최재형 후보 되게 불량한 사람이에요. 네?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불량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자세와 태도가 불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이 불량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불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임명해주고 임기 보장해주고 신뢰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나와가지고 임명권자한테 대들고 욕하는 사람. 세상 살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류의 사람이 배신자들이죠. 개인의 영역에서도 사람 사이의 신이라든지 사람의 도리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마찬가지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정치적 신이라든지 정치적 도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재형 후보는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네. 이 발언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읽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최재형 후보는 책 한 권도 안 읽고 읽었는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책 한 권도 안 읽고 대통령 되려고 깎아내리고 하는 있습니다.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문학적 소양이 대단히 불량합니다. 최재형 후보가 지금 이 발언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어느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짐작이죠. 근데, 예, 짐작인데. 네. 근데 제대로 읽지도 안 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 짐작인 측면에서 것 같네요.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이제 불량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논쟁을 할 수 네. 없는 정도의 네. 수준이 아하, 아닐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일단 되는 뭐 겁니다. 요약하면 배신자다, 뭐 소양 부족하다, 불량하다. 자, 아주 강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 너무 아시는 거 아, 아니에요? 왜냐면 성현님 말씀 한번 아니, 듣죠. 아니, 제가 잠시만요. 제가 서윤정 의원님하고 손잡고 여기저기 이 대담 프로그램 많이 다니는데 오늘처럼 제가 세게 말씀드린 적이 저도 거의 약간 없을 놀랐어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있잖아요. 배신하는 사람은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더라도 이 받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신의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국민에 봉사하는 네. 것도 국민들께 신의를 네. 지키는 것이거든요. 네, 네. 사람의 도리가 있고 정치적 알겠습니다. 도리가 있는 겁니다. 배신하고 와가지고 무슨 대통령 되겠다고 이것은 기본이 안 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성현님 이야기 자세히 듣죠. 정권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배신자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나 정권 몇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한테 충성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서서 야, 국민에 대한 의리를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한테 대들은 겁니다. 이게 배신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한 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이 재산과 또 생명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게 감사원장이신데 국민을 위해서 의리를 다하신 분을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그 말씀 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이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부연 설명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부연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시장과 자본주의 작동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여기에서 낙오되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우리가 작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과 자본주의의 이 경쟁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작은 정부론을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런 국가의 간섭이 많아졌었을 때에 과연 시장이 죽습니다. 그건 다 우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기본금융, 기본주택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기본금융 그렇습니다. 기본금융 하나 보자고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뭐냐면 신용인 거예요. 신용. 네. 그렇잖아요. 네네. 자기가 신용이 좋아지면 은행에 가면 주지 말라 하더라도 신용을 줍니다. 대출해 줍니다. 이거를 그런데 지금 파산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 기본금융을 주자는 거잖아요. 1,000만 원씩을. 500조가 들어갑니다. 나라 망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만도 500조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국가가 어떻게 금융까지 책임지기 개인의 신용까지 책임져요? 아니,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 일정 한 부분만 따가지고 공격하는 네.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 시간이 이 불 붙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최재형 이야기에서 이재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그 전재수 의원님의 이야기 30초만 듣고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하고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거는 제가 골라온 이야기라. 예. 이 중요한 이야기라. 왜 그러냐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있잖아요. 이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이후로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고, 또 작은 정부가 득세하던 시절도 있었고, 큰 정부론이 득세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19년도에 팬데믹 이후로는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국가가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다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정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과 또 4차 산업혁명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낳고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은 정부, 큰 정부가 논쟁의 의미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미 큰 정부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든 최재형 후보든 지금 작은 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 삶은 국민이 알아서 해야지 왜 정부가 다 책임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 불량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미 큰 정부로 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정부보다 더 큰 정부에다가 더 유능한 정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전 의원님 골라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성 의원님의 이야기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격차 근데 시간이 한 해소는 30분 주어지는데 왜 이렇게 짧습니까, 오늘? 격차 해소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요. 네. 그러나 격차 해소가 아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돈 잘 벌고 재산 많은 사람들을 국가가 왜 책임집니까? 이 국가가 깔아놓은 시스템 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까지도 퍼주자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금융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무조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시스템 위에서 성공한 사람들까지 이것까지 책임지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치열한 주제이고 두 분이 또 이제 준비가 잘 되어 계신 정치인이다 보니까 뭐 오늘 이야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 또 정보 제공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말말 두 분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 간에 좀 논란이 있었죠. 윤석열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의 이른바 탄핵 발언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양쪽이 좀 이야기가 오갔는데 좀 정리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후보 간 토론회 이게 개최가 되는지도 궁금해서 지금부터 두 캠프 인사 차례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캠프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보님. 어제 신지호 실장이 탄핵 관련 발언 본인이 사과를 했고 윤석열 예비후보도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하던데 이로써 끝났다, 이 논란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지호 실장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 방송상에서 사용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었고, 또 윤석열 후보께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어쨌든 조심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 아마 이제 매듭 지어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통화 후에 이준석 대표가 그 기자에게 했던 이야기가 보도를 탔는데
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직접적으로 없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신조 실장이 아마 이준석 대표께 직접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신조 실장이 SNS나 언론을 통해서 사과의 의사 표시를 이게 공개적으로 공중에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예.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표께 전달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후보 본인이 또 대표께 전화를 드렸으니까, 그런 맥락을 이렇게 합쳐서 본다면, 전화를 개별적으로 드렸다면 좀 더 나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제 그 유튜브 동영상 공개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특보님?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3월에 한 네. 유튜브 채널에 그러니까 그 출연을 해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동영상 어제 뉴스 많이 탔는데 네, 많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 당대표 되기 전에 이제 이게 당원 상태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월이니까. 예. 네,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그냥 집권하고 있었던 시점이고요. 네네. 그 뭐 이게 정치 출마 여부도 불투명했던 뭐 이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이제 작년부터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뭐 이렇게 여론조사라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불투명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대표 되기 이전에 본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저희들이 그 점에 주목을 하거나 또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무슨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표 어떤 이제 공정한 경선 관리에 대해서 뭐 의심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평당원 신분에서 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면 다양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지금 그 보도를 보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19일에 이준석 대표하고 만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보도가 이제 그렇게 나왔길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놓고 이제 그 전날 18일에 지금 토론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일단 참석 여부는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 토론회가 열릴지 자체부터가 사실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게 경선 준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경선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후보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경선 과정에서 소소한 룰 미팅이라든지 토론을 뭐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뭐 시간을 어떻게 잡고 뭐 기호 추천 방식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경선 준비위원회가 직접 경선 자체의 일환인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이 국힘 최고위원회에서도 김재원 최고나 조수진 최고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직권으로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하는 토론회 자체를 취소시키겠다라고 지금 아예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부랴부랴 하고 오늘 아마 상주로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하고 아마 점심때 아마 오찬회동을 두 분이 비공개하에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회 어떤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논의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두 분의 논의 과정 또 그다음에 최고위원회가 아마 내일이라도 열리게 된다면 최고위원회 의견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만 토론회 자체가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특보님의 그 말씀을 좀 약간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역을 하자면 네. 경선 준비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좀 이건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죠. 오신환 의원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로부터 경준이는 최고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면. 네. 그럼 최고위가 이게 위임을
이렇게 취소하면은 그건 경준위에서 할 수 없잖아요. 보면 어떤 경우에도. 예. 그래서 일단 최고의 의견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음흠. 말 그대로 경준위는 경선 준비 룰미팅 세팅 해주시면 되고, 네. 아니, 토론이 18일에 하나, 아니면 어차피 본경선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예. 그러면 토론회가 아무리 늦어도 제가 볼 때는 9월 10일부터는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8월 18일에 하나, 9월 10일에 하나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경준위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땡겨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특보님 그럼 거꾸로 네.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전부 다 그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의사 밝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화끈하게 하니까 참석하겠다고 입장 밝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원희룡 지금 후보라든지 몇몇 분들은 이거 경준이가 이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 중에 몇 분한테는 그 토론회 초청 공문도 안 갔다는 것 같아요, 보면. 아, 그래서 그래서 후보 입장은 뭐 엊그제도 그러시지만 가서 토론회 하면 뭐 되지 뭐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해봐야 뭐 지금 이게 14명 최소 14명에서 16명 정도 참여로 예상이 되는데 14명이 했을 때 뭐 1인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공약 발표하고 끝나는 시간들이거든요, 보면. 그렇게 해도 한 200분 시간이 한 2시간 넘는 시간, 한 3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텐데. 네.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보면. 근데 혹시 네. 이 정책 준비가 부족해서 내지 발언 실수할까봐 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 의혹의 시선이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아니 그래 봐야 9월 10일이면 늦어도 9월 10일이면 토론회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뭘 그렇게 급하십니까? 근데 보도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께서 스피치 훈련 열심히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어제도요 질병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시고 기자들도 만나시고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인 후보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후보가 뭐 이렇게 교육 받아야 될 거 뭐 연습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또 사람들 만나고 영입해야 될 분들 설득해서 함께 하자고 영입하고 또 이런저런 정책 간담회하고 정말 후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라야 8월 18일이고 늦어봐야 9월 10일인데 뭘 그걸 가지고 이게 한 사람 앞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냥 정견발표 간단하게 하고 끝날 토론회를 경선도 아닌 경선준비위원회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흐름 자체가 좀 우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준비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게 이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지점이긴 하고 아까 이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게 경준위의 월권이다라고 이제 반대 의사가 많다고 얘기하고 경준위의 실무자들도 이건 전례가 없는 것이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아마 개진을 많이 했다는 전언이 들려 나오는데요. 어쨌든 경준 위원장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근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여기 지금 당내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면 지금 3천만 원을 냈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경선의 본 후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아마 3천만 원만 내고 아마 9월 1일부터 하는 본경선에는 7천만 원을 추가로 내고 이제 진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러면 3천만 원만 내고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나중에 빠질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제 추측일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보님이 이제 새로운 정권 포인트 하나를 지금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였고요. 이번에는 유승민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웅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그냥 대변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캠프 이제 네. 입장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네, 호칭을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을 하시나요? 예, 참석하시기로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를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캠프 입장을 들어봤는데, 예, 예. 뭐 이제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는 솔직히 좀 별로 느끼지를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굳이 이런 토론회를 해야 되나? 어차피 이제 예, 그 예. 경선 일정 시작되면 얼마든지 많이 할 텐데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결국은 토론이 좀 두렵다는 뜻인데, 아, 두렵다. 예. 네, 그 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면 사실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앞으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 등이 네. 나와서 이 쟁쟁한 분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좀 무섭다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시험 경기라도 좀 많이 뛰어보고, 진짜 본선에서 뛰어야 되는데, 네. 시험 경기도 못 뛰겠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김경진 그 특보 말씀은 어차피 토론, 그러니까 이름은 토론회지만 사실상 뭐 발표회 그러니까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준비 부족을 그렇게 염려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토론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토론 방식은 지금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 음식 맛은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음식에 대해서 나중에 제대로 값을 치를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발표회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캠프 쪽의 일방적 해석이고 어찌 보면 바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야기하듯이 네. 뭐 13명씩 이렇게 때로 나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경준이나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뭐 토론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뭐 조를 짜서 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건 뭐 발표에 불과하니까 나는 못 나갈 거야라고 하는데 그 발표회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혹시 조금이라도 토론이 될까봐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인지는 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경준이도 좀 방식을 좀 변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경진 특보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토론회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이제 그쪽 희망이겠죠. 희망. 예. 그 본인은 뭐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최고위를 동원해서 이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어떤 후보가 국정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모으는 걸로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인스타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질문을 해보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게 과연 현실성 있는지를 토론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후보가 정말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한테는 조금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원 네.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경선 네. 준비위원회 월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선 준비위원회는요. 네. 당헌 제25조 44조에 따라서 지난 7월 8일 날 예. 최고위원회 자체 추인을 거쳐서 설치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준위는 기능 자체가 경선 일정 방식에 대해서 위원회 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그 경선 일정과 방식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지금 제시를 했더니 너 이거 월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최고의 이야기는 뭐냐면 경준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고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그건 최고의 권한이라는 것이지
경준이가 이러한 안을 마련하는 게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작년에 저희 당 공천 때 호떡 공천이라고 해서 참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이름 위원회가 만든 공천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뒤집어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경준이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재현 최고위원은 2007년도 대선 때 본인이 경선준비위원회에 소속이 됐었어요. 그때 네. 당시 경준이가 예. 경선 제도 일정, 홍보, 전략, 아젠다 발굴 뭐 이런 거 다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경준위에 참가했을 때는 그런 거 해도 되고 자기가 참석 안 하고 자기가 최고위원이었을 때는 그런 걸 결정하는 경준이가 월권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일종의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최고위원을 동원해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더 나아가서 조수진 최고위원, 경준이의 월권을 지적하고 있는 두 최고위원이 예. 윤석열 캠프 쪽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자,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네. 어느 캠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겠죠.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상 윤석열 캠프의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가 추인을 했던 경준이의 그 권한 자체도 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특정 캠프의 내심의 의사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면 예. 그러면 보통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느 쪽에 지금 일을 봐주고 있는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는 관련이 없고 이건 내 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인터뷰를 받아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경준이에 그러면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제 주장이 나왔고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이제 가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는 과정. 더 구체적으로는 토론회를 지금 취소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저희 최고위가 그 정도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준이에게 권한을 주고 나서 그 경준이 권한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최고위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뒤집겠다. 그럼 과거에 호떡공천 그게 재발하는 건데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그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토론회 취소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토론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는 저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누가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또 다른 A4 대통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4 대통령은 어떤 뜻이에요? 대통령께서 네. 사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A4에 준비된 거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다고 실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A4 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이 써준 원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일관되게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의 정책 내공 더 나아가서 토론 실력에 대해서 이제 간헐적으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 토론에 못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라고 당연히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요점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조금 전에 김경진 특보에게도 여쭤봤던 건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물론 평당원이던 3월 2일이긴 한데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 거다 이런 요제 발언을 한 거가 보도를 많이 탔는데 유승민 캠프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요.
유승민을 만약에 돕는다고 하면 한 두 가지를 도와주겠죠. 네. 그 예를 들면은 당의 중요 직책에 인선에서 이른바 친유 그룹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경준이가 경선 룰을 내으면 그 최고위에서 그걸 공정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해주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이나 정책위 의장, 뭐 대변인, 사무총장, 뭐 이 중에 친유 그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경준이를 만들 때도 그 경준이 안에 친유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유승민 대표를 돕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게 유승민을 돕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는 사실상 토론을 하는 게 왜 특정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그러면 네. 토론을 하면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후보가 결국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고 유승민 후보가 준비가 많이 됐다라는 뜻인 건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누가 준비가 됐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웅 의원이었습니다.